당신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얼마나 많은 걸 버텨낼 수 있을까요? 밥 한 끼 없는 하루, 집이 무너진 채 맞이하는 겨울밤, 희망 없이 눈을 뜨는 아침을 며칠, 아니 몇 해나 버텨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말합니다. 그건 인간의 한계를 넘은 일이다. 그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시대, 어떤 사람들에겐 그 불가능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버텼고 말없이 손을 맞잡았으며 한 걸음씩 어둠 속을 걸어나갔습니다. 이건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 잊지 말아야 할 비범한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막스플랑크 경제연구소에서 지난 40년간 국가 부흥의 조건을 연구해온 프리드리히 바우어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의 학문적 신념과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한 나라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든 국가들이 외면하고 조롱했던 그 나라,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1973년 겨울 워싱턴 IMF 본부의 한 회의실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향후 100년간 농업국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화.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날 회의실에는 전 세계의 경제 엘리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 일본 재무성 고위 간부, 유럽 각국의 개발협력국 책임자까지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394달러, 문맹률은 35%, 국민의 70% 이상이 절대빈곤 상태입니다. 산업시설의 85%는 전쟁으로 소실됐고 전 국토의 43%가 파괴되었습니다. 쌀을 자급하기도 힘든 나라가 어떻게 산업화를 합니까? 한 미국 대표는 한국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전쟁 고아는 40만 명에 달하고 거리에는 거린과 병든 노인이 넘쳐나죠. 이 나라는 구조가 아닙니다. 애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준 배상금도 10년 안에 다 말아먹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 나라 사람들은 계획이라는 걸 할 줄 모릅니다. 감정과 충동에만 휘둘리는 민족입니다. 회의장에 쓴웃음이 퍼졌고 이어 프랑스 대표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적어도 아프리카의 최빈국들은 천연자원이라도 있죠. 한국은요? 돌멩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라면 국제 원조만으로 생존을 연명하는 국가로 남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저는 당시 27살의 IMF 파견 연구원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그들 말에 동의했습니다. 수많은 지표와 보고서, 위성사진, 실사 기록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한국은 절대 회복할 수 없는 나라다. 하지만 2년 뒤 제가 직접 이 땅을 밟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뒤 1975년 늦가을 저는 서독 정부의 경제시찰단 일원으로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활주로는 금이 가 있었고 공항 건물은 독일 시골의 오래된 기차역보다도 초라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포장조차 되지 않은 흙먼지 도로였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판잣집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고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녔으며 노인들은 구걸하며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 세계은행이 틀리지 않았구나. 제가 그렇게 자문하던 바로 그날 밤 기적처럼 인식을 뒤흔드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청와대 인근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밤 10시경 나서는데 몇몇 사무실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채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젊은 공무원들이 묵묵히 책상에 앉아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근무하시는 겁니까? 제 어눌한 영어 질문에 한 청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새벽 2시까지는 해야죠. 우리가 10시간 일하면 10년 걸릴 일을
15시간 하면 7년이면 됩니다. 저는 황당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게 잠도 못 자고 하루하루 몸을 깎아내듯 일하다 보면 결국 쓰러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노력도 모두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청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은 진짜 배고픔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내 마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6.25 전쟁 때 저를 업고 피난을 다니셨답니다. 사흘을 굶은 끝에 저를 살리려고 폭격 맞은 시장 구석에 쓰레기 더미를 뒤지셨다더군요. 누군가 먹다 버린 고구마 조각, 곰팡이가 핀 주먹밥반 토막을 손으로 주워 입에 넣고 먼저 씹어보셨답니다. 먹어도 괜찮겠다 싶으셨는지 그걸 제 입에 넣어주셨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매일 맹세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눈물과 굶주림 속에서 버텨왔다면 우리 세대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밤에도 책상에 붙어 있고 새벽마다 들로 나가 일손을 돕는 겁니다. 제 자식들만큼은 그런 배고픔을 모르게 하고 싶어서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고인 눈물, 그리고 무서우리만큼 단단한 결의. 다음 날 새벽, 호텔 창밖이 소란스러워 커튼을 젖혔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디 가는 겁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입니다. 오늘은 동네 다리를 놓는 날이에요. 매주 일요일 각자 모여서 마을을 스스로 고칩니다. 임금을 받는 겁니까? 아니요. 돈은 안 받아요. 우리 마을, 우리가 안 고치면 누가 고치겠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독일에서는 일요일 새벽에 돈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삽을 드는 시민을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충격은 포항제철에서 왔습니다. 세계은행이 미친 짓이라며 전면 반대한 그 제철소를 한국은 정말로 짓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추위에도 노동자들은 밤낮 없이 일했고 한 노동자는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요? 힘들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만든 쇠로 자동차가 나오고 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저처럼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겠죠. 그날 저는 심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머릿속엔 희망이 없다는 수치와 보고서들만 가득했는데 현실에서 마주한 이들의 눈빛과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세계는 그들에게 영원히 가난할 것이라 선언했지만 그들은 조용히 되받아쳤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두고 보십시오. 1975년 11월 저는 서독 정부 경제자문단의 일원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2주간의 공식 일정이었죠. 첫날 상공부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수출 목표가 100억 달러라고요? 우리 자문단장인 하인츠 슈나이더 박사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김 차관, 현실을 직시하시오. 당신네 나라 작년 수출액이 겨우 50억 달러 아니었소. 그것도 가발이랑 봉제 인형 팔아서 번 돈이잖소. 김영우 차관이라는 40대 초반의 관료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1977년엔 100억 달러를 넘을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 되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을 추월할 겁니다. 회의실에 있던 독일 대표단 7명이 모두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너무 황당했으니까요. 김 차관, 농담도 정도가 있지. 우리 독일은 BMW, 벤츠, 지멘스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있소. 당신네는 뭐가 있나? 현대, 삼성. 들어본 적도 없는 동네 기업들 아닌가? 김 차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지해졌죠. 박사님, 20년 후에 다시 만납시다. 그때 누가 맞았는지 확인하시죠.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꼭 찾아뵙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기심에 김 차관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차관님,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남산이 보였죠.
저기 보이는 산에 6.25 때 저희 형이 묻혔습니다. 16살이었어요. 형은 죽으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라.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다음 날 저희는 구로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수만 명의 젊은 여성들이 거대한 공장 안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 점심시간은 고작 30분이었죠. 이건 착취 아닙니까? 슈나이더 박사가 공장장에게 따졌습니다. 독일이라면 이미 파업이 일어났을 겁니다. 노동자도 인간입니다. 그때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공장장이 제안했죠. 식당에서 직원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구내 식당으로 가는 길에 슈나이더 박사가 혀를 찼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한다니. 이건 인권유린입니다. 독일이었다면 당장 파업이죠. 마침 복도에서 젊은 여공 서너 명이 지나가다 우리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공장장이 그중 한 명에게 말을 걸었죠. 미경아, 잠깐 이리 와봐. 독일에서 오신 분들이야. 우리 공장 견학 오셨어.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공이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공장장이 물었죠. 독일 분들이 우리 근무 환경을 보고 걱정하시는데 내 생각은 어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통역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통역이 준비되자 그녀는 슈나이더 박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들은 여기서 일하는 저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힘들고 고생스러워 보이시죠? 슈나이더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의외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제가 여기서 번 돈으로 남동생이 서울대 공대에 다니거든요. 내년엔 여동생도 대학에 보낼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대학생이 2명이나 나온다니 꿈만 같아요. 하지만 당신의 청춘은요? 당신의 꿈은요? 독일 대표단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제 꿈이요? 제 꿈은 제 조카들은 저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세계 여행도 다니는 거죠. 그게 제 꿈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 저희는 포항제철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세계은행이 경제성 없음이라고 판정한 그 프로젝트를 한국은 강행하고 있었죠.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24시간 3교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고로 설비를 조립하는 현장이었는데 한 노동자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오른손 약지가 없었거든요. 손가락은 어떻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났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머지 손가락은 멀쩡하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일하시는 이유가 그는 용광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서 쇳물이 나오면 우리도 철강 생산국이 되는 겁니다. 일본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더 잘할 수 있어요. 확신하십니까? 그럼요. 우리에겐 일본이 갖지 못한 게 있으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는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이요. 가난의 한, 식민지의 한, 전쟁의 한 이 한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포항제철 박태준 사장과의 만찬에서도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 프로젝트는 무모합니다. 일본 전문가들도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슈나이더 박사의 질문에 박 사장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10년이요? 우리는 3년 안에 해낼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박사님,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전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서 살아남았으니까요. 일제강점기 36년, 6.25 전쟁 3년? 그런 우리에게 고작 제철소 하나 못 만들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힘들지만 절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 같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우리는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슈나이더 박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카카, 실례지만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천천히, 단계적으로 발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배고픔을 참아주겠습니까? 언제까지 초가집에서 살라고 하겠습니까?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남산 너머의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2천만 동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그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겁니다. 그 대답은 단순한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이 나라의 존재 이유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김영호 차관이 저를 배웅했습니다. 바우어 박사님, 오늘 본 것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20년 후 꼭 다시 만나자는 거죠? 네, 그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김포공항, 낮은 지붕들, 허름한 도심.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무언가를 해낼 거라는 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 1985년 10월, 저는 다시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 김포공항이 맞나? 활주로는 2개로 늘었고 새로운 터미널이 생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서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판자촌은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가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바우어 박사님, 10년 만입니다. 공항 로비에서 저를 반긴 사람은 다름 아닌 김영호 씨였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독일을 추월할 것이라던 그 젊은 차관이 이제는 삼성전자 부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부사장님, 정말 많이 변했네요. 한국이 말입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가시죠.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기흥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거대한 클린룸, 최첨단 장비, 방진복을 입은 수천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10년 전엔 조립이나 하던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그는 클린룸 유리창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젊은이들이 답입니다. 10년 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겐 굶주림을 아는 국민이 있다고요. 그들이 이제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김 부사장이 소개했습니다. 우리 회사 최연소 수석연구원 이정호 박사입니다. MIT에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왔어요. 이 박사는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바우어 교수님 맞으시죠? 독일 학술지에 실린 교수님 논문 잘 읽었습니다. 제 논문을요? 네, 후발 산업국의 기술 추격 전략이요. 저희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전 한국은 아직도 가발을 수출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기억하시죠? 제가 20년 후에 다시 만나자고 했던 거. 물론입니다.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반은 왔습니다. 나머지 반도 지켜봐 주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또다시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될 줄은요. 1995년 겨울, 저는 3번째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이제 삼성그룹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우어 교수님, 요즘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거리의 감도는 공기는 다소 긴장돼 있었습니다.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기업들이 무리하게 빌렸다는 말도 있고, 하지만 김 사장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설령 위기가 온다고 해도 우리는 이겨낼 겁니다. 전쟁도 이겨낸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2년 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뉴스를 접하며 깊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이번엔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초 또 다른 기적 같은 장면이 저를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은다는 뉴스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은행 앞에 줄을 선 시민들,
결혼 반지를 빼서 내놓는 주부들, 손주 돌반지를 들고 나온 할머니들. 이건 단순한 금융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김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국민이 나라를 위해 금을 내놓다니. 김 사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이 나섭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금반지 하나를 은행 직원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옆에 있던 통역 직원이 전해준 말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40년 전 논에서 일하다 손가락 다친 우리 영감. 병원비도 없어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을 팔았죠. 그 영감이 늘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금반지 하나 사줬는데 통역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영감, 미안해요. 근데 나라 살리는 데 쓰면 당신도 좋아하실 거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힘은 기술도, 자본도, 제철소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마음, 이런 국민이 한국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저는 베를린 자유대학교 강당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공식 강연, 은퇴 강연의 날이었죠. 40년간 국가 부흥의 조건을 연구하며 지나온 세월이 마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상 앞 500여 명의 청중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 유럽 각국의 경제학자들, 그리고 제 가족들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는 그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40년간 연구한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경제 기적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당 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해하지 못한 표정들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독일 경제부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바우어 교수님, 독일도 마셜 플랜으로 320억 달러를 지원받아 폐허에서 재건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기적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다. 독일은 원조를 받아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조도, 자원도, 심지어 희망조차도. 그들은 오직 교육열과 의지와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늘 과묵하던 제 아내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공개석상에서 발언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우리 집엔 삼성 TV, 삼성 휴대폰, LG 세탁기가 있어요. 그리고 차는 현대차입니다. 어느 날 보니 우리 일상이 한국 제품으로 가득 차 있더군요. 청중석에 가벼운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더 놀라웠습니다. 제 손자, 막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겨우 16살, 고등학생입니다. 할아버지, 저희 반 친구들 거의 다 BTS 팬이에요.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어 배우는 친구들도 많고요. 솔직히 독일 가수보다 한국 가수 아는 애들이 더 많아요.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고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저는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 중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은행 창구에 금반지를 내미는 장면이었죠. 제가 본 진짜 기적은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GDP 성장률도 수출 실적도 아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40년간 간직한 금반지를 나라를 위해 내놓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평생 미안하다고 사준 유일한 유품이었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분이 350만 명이었습니다. 350만 명이 자기 손으로 금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독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결혼 반지를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개인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우리 세대가 희생하더라도 다음 세대는 굶지 않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 그 눈빛, 그 신념이 바로 기적의 뿌리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1975년과 2024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비교한 사진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1975년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곳은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김포공항은 금이 간 활주로였고 서울은 판자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2024년의 서울은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김영우 회장이, 아니, 당시 상공부 김 차관이 제게 건넸던 명함이었습니다. 그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바우어 교수님, 우리가 정말로 해냈습니다. 교수님이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경험을 세계와 나누고 싶습니다. 받기만 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주는 나라가 된 것처럼요.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은퇴합니다. 하지만 평생의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스크린에는 단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은 라인강이 아니라 한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강당에 있던 모든 청중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00명 전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감의 박수,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도 그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독일 경제부 장관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건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이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 정신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서울 강남에서 만난 초등학생 민재가 떠올랐습니다. 저요? 반도체 엔지니어요. 그 또렷한 눈빛, 주저함 없는 목소리, 그건 바로 50년 전 제게 우리는 독일을 추월할 겁니다라며 손을 내밀던 김영우 차관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50년 전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땅을 고르고 철을 녹이던 그들의 후손이 이제는 우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쌀 한 톨도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가 지금은 위성 부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맨주먹으로 다리를 놓고 흙길을 달리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를 갖추었습니다. IMF 위기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금반지 하나를 내놓으며 나라를 일으켜 세운 국민들, 그들의 눈빛, 그들의 결심, 그들의 땀이 바로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단지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누군가의 교실에서, 누군가의 연구실에서, 누군가의 공장에서 조용히 또렷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세요. 이 나라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따뜻하고 깊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